반갑습니다. 이용입니다. 예, 또 이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 열심히 포럼에 1년에 한 번씩 이 포럼이 있는 게 저희들에 대한 축제였는데, 이 코로나 시국으로 우리가 유튜브 촬영되는데 코로나 이야기하면 혹시 삭제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시국으로 저희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고요. 그래도 어떻게 교수님이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아울러 우리 나눔축산본부를 비롯해서 축산발효 연구회 비롯해서 많은 축산 관련된 분들이 또 우리 이 모임을 위해서 많이 또 도움을 주셨거든요. 네, 그분들께도 감사의 박수 잠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키토를 하면은 저를 모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요즘에는 우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요, 저보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셨지만 지금 오늘 특히 내빈으로 우리 어디 가셨지? 저 뒤에 서 계신 우리 환자혁명의 조한경 선생님,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에 지금 아주 큰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최겸님, 그 다음에 저탄고지에 관련된 또는 이제 이런 뇌질환 관련 오해를 열심히 풀어주시는 우리 황세영 선생님, 이런 우리 저탄고지 핵인사 선생님들의 접하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겸, 조한경, 황세영은 아는데 이용훈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아까 전에 교수님이 첫 세션 강의에서 배양육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제가 이제 음식 관련된 걸 좀 쭉 보면서 또 느꼈었는데요. 항상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저탄고지가 붐이었으면 2018년 정도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채식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가짜 고기가 또 유행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서 2021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지중해식이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그냥 시대적 흐름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건강에 관심을 가져서 뭘 했던 분들은 이게 업데이트라고만 생각을 해요. 저탄고지였다. 아니야. 비건이 답이야. 아니야. 지중해식이 답이야. 이런 거예요. 배양육도 좀 그런 입장에서 하나의 또 이슈가 만들어지면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런 지중해식 프레임이나 채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항상 건강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양육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분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육류 믿을 수 없지 않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퀄리티 좋고 무공해의 아주 좋은 고기의 그 부분만을 가지고 배양을 하면 고기에 스며드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도 없고 영양소도 훨씬 풍부한 아주 좋은 육류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나는 설득력 있지 않나요? 그죠? 교수님 말씀 안 들었으면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래서 분명히 육류의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걸고 넘어질 겁니다. 안 그래도 이 AT 센터에 나오는데 큰 편말 보셨나요? 밖에 붙여놓은 큰 플래카드? 저탄소 식사, 그죠? 저는 그거를 소자를 숫자로 바꾸고 싶은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이 건강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건강적인 주제로 육류의 대체로 배양육을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절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주제는 뇌전증과 관련된 저탄고지예요. 사실 이제 저탄고지가 사실 이제 좀 원래 알려지게 된,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알려지게 된 게 팔레오 다이어트를 박영우 원장님이 소개를 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아마 2010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키토제닉이 우리나라에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소수만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지내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저탄고지가 소개되고, 근데 2015년부터 전 세계적인 저탄고지 빌드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기 그 스웨덴에 있는 다이어트 닥터도 생기고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저탄고지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아셈 바로트라 쌤이 생기는 이제 그 PHC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붐이 오면서 이제 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알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저도 같이 동참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역사의 한참 이전에 뇌전증에 관련돼서 키토제닉은 누구나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뇌전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뇌의 전기 신호가 굉장히 강하게 이상하게 들어오는 질환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기 합선을 탁 시키면 이렇게 타다다닥 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그 양상이 나타나는 게 뇌전증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전기 플러그를 꽂는 것도 아닌데 몸의 자체 생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전기 에너지가 너무 과하게 방출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신호 전달 기능의 이상이라고 봅니다. 뭐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게 의식 소실, 뭐 그 다음에 뭐 몸이 약해지고, 뭐 불안해지고, 스타링이라는 거는 째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발작을 하는 게 있죠. 우리가 뭐 소위 옛날에 뇌전증 발작, 뭐 간질 발작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발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즈드 스피치,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헛소리를 막 한다든지, 아니면 손발 떨림, 안면 떨림, 그 다음에 뭐 냄새가 안 난다, 뭐 이런 식의 이상 감각들, 뭐 이런 것들을 막 느끼는 것들이 전부 다 뇌전증의 증상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이제 의식 소실과 발작을 제외하고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 시국의 부작용이 아니냐. 뭐 맞죠? 어쨌든 뭐 그래서 이게 너무 비특이 증상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발작적 소견은 거기서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발작적인 소견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작에 대해서 또 이거를 보통 분류를 하죠. 이제 부분적으로만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전신적으로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단순 부분 발작 또는 뭐 복잡 부분 발작 뭐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 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대발작이라고요. 보통 이제 거품 물고 쓰러지고 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발작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TV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대발작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막 몸이나 이런 데가 막 이렇게 저기 막 수축을 하고 막 경련이 막 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칵칵 하면서 소리를 지면서 팍 쓰러집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눈을 번쩍 뜬 다음에 막 이렇게 발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그 발작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이렇게 슥 하면서 쓰러지면서 이제 다시 잠이 드는 이런 식으로 발작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어린이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보통 어린이들 때 많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인에서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평생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발작하고 전신 발작의 차이는 이 시그널이 저렇게 국소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뇌 전체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뉘게 되는 거고요. 뇌전증의 원인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뇌에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소아과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열성경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으킨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출산 시에 태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은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애들이 크게 나오면 무조건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이제 예정 킬로그램이 한 2.8kg만 넘어가도 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애들 실질적으로 탄수화물을 좀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합니다. 당질 제한을 좀 시키거나. 그리고 이제 임신 당뇨나 임신 중독증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사증후 관리를 산부인과에서 기본으로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미덕이 옛날에 항상 보면 누구죠? 저기 안중근 의사도 나왔을 때 덩치가 산만했다 뭐 이런 있잖아. 우리 영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3kg, 4kg 이런 게 기본으로 낳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산부들도 대사증후 관리에 좀 신경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또 그 전례 없이 아주 싼 가격에 분만을 할 수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 제왕절개나 유도분만 여러 가지 어떤 분만들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좀 커도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출산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덜 생깁니다. 대신 나타나는 부분들은 유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여성 경련, 사고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내성마비나 이런 것들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원인을 좀 제가 자세히 다루는 이유는 뇌전증 어린이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키토식 저탄고지를 시킬 때 제일 많이 하는 군은 뭐냐면 우리 이제 아당줄 카페에서도 아까 와주셨지만 그냥 일반적인 애들은 그냥 홀푸드를 먹이고 그다음에 당질과 밀가루 음식 뭐 이런 것들만 좀 줄이면 얼마든지 그냥 탄수화물을 먹일 만큼 먹여도 충분히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저탄고지나 케톤식을 해야 되는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이런 뇌전증이고요. 또 한 가지는 ADHD나 그 다음에 틱장애나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게 있죠. 근데 이제 그것들은 그 중에서 ADHD나 자폐 스펙트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틱장애 같은 경우는 몸의 대사적인 부분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만 뇌전증은 뇌의 문제 말고는 대부분 완전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정상인 아이를 저탄고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 뇌전증에서 예전에 이제 히포크라테스부터 넘어가요. 항상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그 히포크라테스 할아버지는 이 선서만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면서 그 의사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제 의사 욕할 때 맨날 히포크라테스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런 데만 회자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상 있잖아요. 히포크라테스 할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선서에도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뭐 같이 동료 의사들을 잘 지지해주고 뭐 열심히 끌어주고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적이 되게 많으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발작을 하는 애들이나 몸에 막 이런 번이 일어나는 굉장히 이렇게 활성되는 몸을 낮출 때는 음식하고 물을 끊으니까 확 좋아지더라. 물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가 그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전의 역사가 있었지만 예전에 사람들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뭐 불과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사람 치료한다고 사혈하고 피 뽑고 앉아 있었는데, 그죠? 과학적인 부분들이 업데이트된 거는 불과 15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21년에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굶기는 게 아니고 케톤식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런 뇌전증 발작을 좀 더 막을 수 있다라는 페이퍼가 처음으로 1921년도에 소개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역사로 보면 그 전까지는 그냥 올라오면 한 번씩 굶기자. 아니야. 완전히 굶기는 게 좀 더 낫더라. 근데 굶기다가 애는 언제 먹여? 이런 식의 이야기로 가다가 이제 1921년도에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 항경련제라는 게 많이 발달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가 환자를 항상 치료하는 건 환자가 무언가를 관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그 모든 의사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감,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의사의 소시오패스적 마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환자한테 어떤 걸 끌어나가기보다는 약을 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항경련제가 발달하고 신약이 계속 나오니까 훨씬 증상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뭔가 당뇨병에서 당질 제한을 예전에 벤팅 다이어트라고 1800 말되는 벤팅 다이어트라고 탄수화물 제한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이제 버터나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였었는데 1910년대 후반 2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그 이후 수많은 당뇨약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약을 먹어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드셔야 됩니다로 바뀌었죠. 그죠? 뭔가 좀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낀 분이 계세요.
바로 이 존스 홉킨스의 에릭 코소프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현대 뇌전증 키토식의 거의 탑 오브 탑 최고의 권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에릭 코소프 선생님이 이제 그 1994년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약으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25% 30%는 약으로 해결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케톤식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먹이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롤모델로 된 아이가 이 찰리라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충분히 건강하게 잘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유명해지게 되면서 찰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재단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가 그 뇌전증 치료의 거의 모티브가 되는 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이 뇌전증 치료를 널리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몇 개 소외된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제 뇌전증 치료를 서포트 치료로 하는 걸로 돼 있죠. 대한민국은 일찌감치 여기 계시는 이제 김웅동 교수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점병원이라고 소아병원으로 유명한 거점병원들 중에서 이런 뇌전증 질환을 보는 병원들은 다 모두 다 이 김웅동 교수님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뇌전증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강의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이 항경련,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작성 소견을 멈추게 하는 데는 이런 액션이 있습니다.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어쨌든 저탄고지를 하면 왼쪽에 보십시오. 유리지방산이 올라가는 거, 오른쪽에 보십시오. 혈당이 낮아지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어쨌든 항경련 작용이 충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핵심에는 케톤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케톤이 뇌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케톤이 뇌 에너지의 대용으로 쌓이면서 굉장히 그 효율적인 에너지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케톤의 힘으로 항경련 이후에 대사를 계속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프 이 복잡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안 나오나? 여기 보시면 ROS입니다. ROS. 자, ROS 뭘까요? 활성산소죠, 활성산소. 우리가 여기저기서 계속 무슨 요즘에 특히나 이제 상업적으로 마케팅하는 거 보면 해독. 활성산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쫄쫄 굶깁니다. 자기가 판매하는 영양제를 먹이면서 자기가 파는 음식을 먹이면서. 그런데요. 그렇게 먹여가지고 몸이 계속 저칼로리가 지나고 몸의 대사가 떨어지고 나면 활성산소가 계속 낮게 유지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있잖아요. 활성산소에 대한 문제를 칼로리로만 몰아갑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가장 높은 지방을 제1의 숙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저지방, 채식 이런 것들로 해독, 활성산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저는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활성산소를 가장 빨리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만 생기는 활성산소는 많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활성산소가 안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활성산소 자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방을 충분히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단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포도당 베이스의 뇌 대사를 지방과 케톤 대사의 뇌 대사로 바꿔주면 항경련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꼬맹이들한테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근데 이 어린이들이 음식을 먹나요? 안 먹습니다. 먹여야 될 것도 마땅치 않고요. 애들이 또 좋아하는 식성도 있을 건데 좋아하는 것들을 먹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용식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또 MCT 오일이라든지 이런 기반으로 먹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지방을, 뇌 효율이 좋은 지방들을 먼저 먹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남양유업에서는 연세대학교 뇌전증 팀하고 같이 해가지고 케토니아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졌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름 이런 부분들은 다 업적이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유럽을 훨씬 좋아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박수 쳐줘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예. 자, 존스 홉킨스에서 했던 키토 캘큘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케토제닉 레이셔를 4대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4는 지방이고요. 1은 나머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지방하고 프로테인, 탄수화물이 비용을 해서 10분의 1, 80분의 1, 8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로 따지면 45g의 지람, 5g의 단백질, 5g의 탄수화물이에요. 이거 굉장히 타이트한 식단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타이트한 식단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너무 지방만 많이 먹이고 탄수화물 줄이는 데 급급한데 이게 어떤 시각이냐면 무조건 케톤을 많이 만들고 무조건 지방을 많이 만들고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고 또 그거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단백질까지 다 끊고 그렇게 해가지고 케톤만 막 돌리면 발작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발작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가 성장도 안 되고 안 좋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뭘까? 그렇게 해서 존스 홉킨스에서는 4가지로 식단을 나눕니다. 아, 키토제닉 다이어트 단계가 있어.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MCT 오일 같은 고효율 지방을 먼저 넣는 다이어트를 해줘야겠어. 어떤 아이들은 그리고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키토제닉을 하지 말고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해야겠어. 해서 모디파이드 애킨스 다이어트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안 되겠어. 그냥 아당줄만 시키자. 그래서 당질 제한만 시키는 그런 다이어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4가지를 구성을 만든 다음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린이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하도록. 왜냐하면 약으로 커버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약으로 커버 안 될 때는 식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고 또 애들이 좀 상태가 나아지면 좀 식단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부작용이 안 생기고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저탄고지라고 하면 모두 다가 저탄고지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저탄고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직까지 그냥 삼겹살하고 버터만 먹는 다이어트인 줄 아시고요. 근데 저탄고지도 일반식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식을 이야기할 때 그냥 불닭볶음면에 그렇게 먹고 사는 도 일반식이잖아요. 그죠? 치킨하고 불닭볶음면 먹고 살아도 일반식이에요. 그거는 근데 왜 좋은 지방하고 고기를 먹는 거는 극혐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것들은 프레임 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탄고지도 할 때 보통은 내가 키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어가지고 힘도 없으신 분들이 완전히 이제 말라 있는 분, 그래서 몸에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 기억력이 떨어지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황성익 선생님의 뇌리셋 케톤식이라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을 다 끊고 MCT를 열심히 먹어보자. 이랬더니 힘이 더 떨어지고 살은 더 빠지고 몸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들이 막 생기니까 저탄고지는 또 나쁜 거야. 모든 건 저탄고지는 조금 했다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진 거 있으면 저탄고지는 무조건 나빠로 가요. 다른 식단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채식하다가 나빠지잖아요. 그럼 채식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지중해식 때문에 나빠지잖아요. 지중해 때문에 나쁘다 생각을 안 합니다. 일반식 때문에 나빠지면 그냥 몸이 나빠졌다 생각하지 음식 때문에 나빠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탄고지 때문에 조금 안 좋잖아요. 저탄고지 자체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통 환자들한테 설명드릴 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비만을 할 때는 어쨌든 살을 빼는 게 목적이잖아요. 음식을 사실 내가 클린하게 먹냐 더티하게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살만 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채우는 것과 비우는 것, 단식과 식단과 그 기조를 저탄수를 끌고 가면서 몸에서 에너지를 올렸다가 비웠다가 올렸다가 비웠다가 그 리듬감만 만들면 됩니다. 그거를 잘해야 살이 빠지거든요. 어떨 때는 먹었을 때 빠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비울 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 몸에 익히면 저탄고지로 계속 살이 찌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저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가능하지만 당뇨 같은 경우는요. 당뇨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단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초기 당뇨는 그래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분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더 예민하게 치솟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 코드도 제가 이제 감수한 책 중에 당뇨 코드라고 제이슨 펑이 만든 책에 보면 혈당보다 중요한 거는 인슐린을 낮추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혈당을 올릴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식후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복 혈당을 중요시하지만 시대는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하다. 염증 같은 경우는요, 독소들이 막 차이면 안 되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독소를 골고루 먹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기 일변도, 너무 채소 일변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적당한 소식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식단으로 소화가 잘 되게 해서 먹이도록 권하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제가 기적식단에서 언급했던 한국식 저탄고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아까 선생님이 저한테 책도 주셨는데 갭스 다이어트라고, 그 갭스 다이어트도 일종의 제가 말했던 한국식 저탄고지의 틀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나쁘냐 채소가 나쁘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는 그런 것들을 내 몸의 한쪽에 모든 그 환경 호르몬들이 몰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채소는 독이 없다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는 독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비소의 가장 흔한 원인이 현미예요. 우리가 그러면 해산물은 괜찮을까요? 지중해식? 아이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환경 호르몬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관점이든 음식의 소화의 관점이든 이런 것들을 내 몸에 맞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당질 제한을 우선적으로 권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대사질환은요, 모든 치매 식단부터 모든 식단이 일단 고지방을 먼저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MCT 오일 같은. 그래서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을 먼저 넣어서 지방을 돌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단을 하는 구성들을 여러분들도 식단이라는 것들이 확 정해진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실제로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원래 인슐린 호르몬이 낮아지면 성장 호르몬은 오르게 돼 있어요. 원래 성장은 인슐린하고 성장 호르몬이 같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인슐린과 IGF-1,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성장 호르몬, 이렇게 해서 투 그래프로 두 번째 이런 피크로 애들이 성장을 유도를 하는데요. 문제는 열심히 케톤식을 지켰더니 뼈 대사도 낮아지고 근육도 안 만들어지고 성장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케톤식을 하는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케톤식을 해보신 적이 없지, 글로만 하는 거예요. 식단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케톤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요. 내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 어떻게 음식을 먹어서 나가느냐를 훈련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초보 때는 어때요? 식단하면서? 모르죠. 어떤 사람은 고기가 좋다더라, 어떤 사람은 채소가 좋다더라, 어떤 사람은 MCT 오일이 좋다더라 하니까 일단 맹목적으로 어떤 인플루언서나 어떤 그 카페의 여러 가지 글들을 보고 따라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그 중에서 대부분은 저탄고지가 나빠로 가지만, 근데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식단으로 가면서 내가 충분히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전문가의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할 때는 그거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이고 또 그 아이에 따라서 부작용 생기는 아이들도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2019년도 덴버에 가가지고 저탄고지 학회를 갔었는데요. 거기에 가면 그때 이제 카니보가 그때 한참 2018년도부터 여러분 카니보 뭔지 아시나요? 고기만 먹는. 근데 거기에 학회를 갔는데 이제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지방의 누명에도 잠시 인터뷰했던 분인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저게 뭐냐면 카니보 컨퍼런스를 갔더니 보통 우리가 학회 가면 점심시간 있지 않습니까? 런치타임. 런치타임 있으면 보통 우리 주면 뭐 줘요? 그 한식 도시락 주죠. 여기는 저걸 줘요. 예. 우리도 어디 다음에 포럼하면 우대갈비라도 뜯으면서.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뇌 손상이 와가지고 케톤식을 하신 거예요. 케톤식을 하셨는데 키토제닉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이게 뇌전증 케토제닉이 아까 말했지 굉장히 타이트한 식단으로 케톤식을 계속 유발을 하거든요. 근데 몸에서 케톤 수치가 업다운이 되고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대요. 그런데 한 번씩 이런 나타나는 발작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강아지가 자기의
뭐 그 자기의 어떤 그 알람견이라 그러죠. 발작할 때 하는 그런 그 개로 키웠는데 이분이 카니볼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고지방의 열량의 그 고기와 그 다음에 내장을 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이 모든 뇌의 대사와 혈당이 쫙 플래토를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한 번도 자기는 발작을 안 했대요. 그래서 저 강아지는 개가 됐는데 지금은 반려견이랍니다. 인생의 반려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식단이라는 거를 내 몸의 대사를 태워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야기할 때 환자분들한테 올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단을 정상에 맞춰가지고 융통스럽게 바꿀 수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이 레벨 케톤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육류 중심의 저탄고지를 할 때도 있고 당질 제한을 시킬 때도 있고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가는 거를 증상과 상황과 약물 처방에 대한 상을 보면서 식단을 수위를 조절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고요. 일단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가 식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컨디션을 가져간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만 시켜요. 그러면은 아이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음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이런 자폐나 치매 같은 경우는요 식단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특히나 이제 그 자폐 스펙트럼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틱장애나 ADHD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강 발달이 잘 안 돼 있거나 소화기능 발달이 잘 안 좋고 애초에 장이 좀 약한 어린이들이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 장 누수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애초에 장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소화력도 약해요. 이런 애들이 이제 소화력이 약하니까 계속 당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흡수가 빠른 음식들을 찾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몸이 망가지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유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사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뇌전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작 빼고는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애를 가지고 식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더더욱이 음식을 먹일 때 정상인 아이한테 그걸 먹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요 엄마가 저 동원이 엄마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들이 한 번씩 오시거든요. 뇌전증 때문에 오시면서 또 뭐 이제 보통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기능의 병원에서 처방받는 뭐 유기산 검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도 하고 중금속도 빼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막 계속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 뇌전증 어린이들은 식단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면서 아이들의 상황을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저탄고지를 해보니까 좋아. 그래서 옆에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우리 병원에도요, 이제 다들 자녀분들은 다 서울에 계시는데, 부산에 계신, 경남에 계신 부모님들은 안쓰러운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일단 예약을 해놓고 영양과에 오세요. 그분들은 앉아서 가만히 계십니다. 제가 이 설명을 아무리 드린다 한들 아무도 안 들으세요. 모든 식단은 내가 모티브가 생겨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고기 좀 먹이고 단식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럽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또 시켰어요. 내가 그래도 간헐적 단식을 좀 하겠는데 탄수화물 끊는 건 힘들고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믹스커피 한 10잔을 먹어야 되는데 그건 괜찮겠죠.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느 유튜브에 뭐 믹스커피는 괜찮단다. 뭐 이런 영상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녀분들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영양가 진료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엄마들 입장에서 애들을 키우는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자폐 어린이들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차피 다른 애들이 뭘 먹는지에 대해서 닫아둘 수 있어요. 뇌전증은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도 보내고 나면 친구들은 다 먹는단 말이에요. 엄마 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머님들의 그냥 꾸준한 노력들 이런 분들이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응원의 말씀을 좀 올리면서 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